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책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파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는요, 어차피 기본서에서 좀 할 내용이거든요. 정책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정책론은 이렇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론은 나온다면은 한 4문제나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해서 악화되면 공적인 노력이 정책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거의 출제가 요새 안 돼요. 그 정책 파트는 이제 어느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정부가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또 근거라고 나오는데요.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럼 안 되면은 시장이 또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럼 정치적은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너무 먹으니까 저소득층들이 또 이 형평성을 또 잃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그래서 공공임대. 자, 공공임대주택을 좀 싸게 줘야 되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경제적이라는 것은 시장이 안 돌아가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인이라는 것은요, 시장 실패가 되는 원인. 적정 배분이 안 돼요. 시장에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너무 적게 생산돼도 시장이 실패가 되거든요.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불안전 경제. 자, 우리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 경쟁 시장이 아니죠. 현실이 다 불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업체가, 독점은 한 업체가 한국전력 같은, 또 과점은 두세 개에 대한 업체가 이제 장악을 하죠. 그럼 보통 독과점은 이제 대기업이라고 했을 때, 자, 크게 합니다. 자, 규모를 크게 한다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자, 규모의 경제가 발생이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자, 비용을 체감시킵니다.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해서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생산비를 줄여요. 자, 생산비를 줄이다 보니까,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가격을 우리가 또 떨어집니다.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이 또 도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독점,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독과점을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자,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이 쓰는 재화죠. 그럼 시장이 많을수록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근데 공공재라는 것은, 자, 생태공원을 이제 예를 든다면, 자, 생태공원은 정부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유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서요, 비배제성이라는 말을 써요. 자, 우리가 무료로 이제 하게 되면은,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비배제성. 그 다음에 경합하지 않아요. 경합성이라는 것은, 자, 동일한 칠판 중에 이 하나를 내가 사게 되면 남은 못 사게 되거든요. 근데 공동 소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소비가 또 어떻습니까? 서로 경합하지 않다 보니까, 자, 비배제로서 무임승차가 발생이 돼요. 그 무임승차가 발생이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 이걸 맡기게 되면 과소 생산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세금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공공재 자체가 또 시장의 실패다. 그 다음에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의 불안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정보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도 시장의 실패의 원인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외부 효과거든요. 자,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가볍게 우리가 볼게요. 만약에 정이 있고 부가 있다. 그죠? 자, 부. 자, 그럼 정이라는 자체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태공원을 우리가 만들어요. 자, 그럼 이런 거는 만약에 그 1번지와 2번지에 갑하고 을이 있다면 여기다 공원을 이제 만들어서 아니면 정원을 꾸며서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줍니다. 근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보조를 또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식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을 하고 우리가 양식업을 해요. 그럼 토지의 특성이 우리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는 게 있었죠. 인접성. 그래서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둘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죠. 이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아서 시장에 놓으면 과소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자, 을돌이한테 내려보내게 되면 양식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실패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또 규제를 하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도 하나의 실패다.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한다. 정의회복과는 잘 되도록 우리가 조장을 하거나 보조를 해줘야 되고요. 아니면 이건 규제된다.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어딘지 제가 이제 체크한다면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뭐 특징이나 특히 토지 문제는 땅값이 또 올라가는 집가구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택 문제도 양쪽으로 부족하거나 질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2절이에요. 정책,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과 이유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트가 바로 여기 47페이지로 가시면 2번 시장 개입의 이유죠. 자,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치적, 자, 효율성, 형평성 두 이념이 조화인데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서 개입하는 건 정치적이고, 자, B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외부 효과 공공재가 시장의 실패거든요. 적정 배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경제적이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요. 시장 실패는 적정 배분이 안 돼요. 자,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됩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실현되지 못하죠. 자, 공공재 갈까요? 자, 공공재는 자, 여러 사람들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자한테 배제하지 않는 비배제성. 자, 그러면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과도 생산되니까 정부가 조세를 걷어서 공공재를 도입할 수밖에 없죠. 자, 독과점 기업입니다. 자, 독과점 기업은 불안전하다 그렇죠. 시장의 불안전성.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대기업이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를 떨어뜨려서 공급을 또 증가시켜서 나중에는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려요. 그럼 자연 독점을 가기 때문에 독과점을 규제해야 되고요. 자, 규모의 공제는 규모를 크게 하는 비용을 체감시킨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정보가 비대칭입니다. 그것도 비효율적인 정보 배분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더라.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 부동산의 부동성과 인접성.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자, 어떤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이 시장계에 통하지 않고 거래 쌍방, 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도하지 않고, 자, 어떻습니까? 손실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죠. 그래서 부회복과 정회복과. 그럼 정회복과는 정부가 뭐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보조금 지급하고, 부회복과는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구분하겠는데요. 요즘은 뭘 출제가 잘 되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정부가
뛰어들게 된 하나의 이유 근거입니다. 그 원인은 뭘까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서부터 제가 얘기할 거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그런 게 있으면 시장에 뛰어들죠. 그럼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또 수단이라고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라는 걸 설명해 보죠. 자, 이게 바로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이용 규제. 그래서 토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오락실이나 모텔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역지구제라는 걸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럼 지역지구제는 자,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있다. 자,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럼 이건 아까 제가 부의 애복가라고 했습니다. 자, 부의 애복가가 시장이 실패입니다. 자, 이걸 제거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시장 실패를 수정하니까 얘도 우리가 부의복가 제거하는 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공장을 주거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합니다. 근데 자, 이거는 토지이용 규제로서 직접적 개입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없이 우리가 규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이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 못 믿겠다. 그럼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서 공적 주체로 뛰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대부분이냐면요. 우리가 공영 개발한다고 들으셨잖아요. 공영. 민영 개발이 아니죠. 공영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부에 대한 개발이에요. 그러면 판교 신도시를 개발할 때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배우셨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토지를 수용해버려요. 갑돌이 땅. 그러면 수요자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이걸 개발해서 우리가 또 건설회사한테 팔기도 하거든요. 직접 자기가 땅을 사서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걸 배워줍니다. 공공토지 비축. 자, 이 제도도 직접 개입인데요.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입니다. 공공. 자, 그래서 이거는 공공이 들어갔지만 우리 LH공사에서 토지은행이라고 해요. 토지은행. 자, 토지은행이라는 것도요. 미개발 토지를 정부가 사요. 살 때. 매입을 해서 수요자 역할을 했죠.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개발업자한테 또 팔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직접 개입이다. 그 다음에 뭐 도시를 재개발한다든가 정부가 하는 거죠. 개발한다든지 뭐 재개발한다든지. 자, 아니면 이제 공공임대라고 들어보셨습니다. 행복주택.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자, 공영이나 토지 수용, 그 다음에 공공이 들어가면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근데 간접적 개입은요, 세금이라는 건 뭐죠? 세금을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 건 아니죠. 시장에 맡겨서 그걸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신뢰를 해서 간접적이라는 것은요, 시장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가 개발하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줘서 자, 보조를 해줘요.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겠죠. 자,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보조하려면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세금 나오면 더 간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시킨다든가 아니면 조세를 감면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개발이익에 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개발 부담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간접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릴 수 있게끔 금융상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융상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행정상 지원을 해줘서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자,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에요. 정책의 수단입니다. 직접은 공적 주체 박스, 수요자 공급자 역할 박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 기능의 일부를 대신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공급, 또 행복주택, 토지수용, 도시재개발이고요. 간접은 시장기후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자, 그럼 보조금 개발분담제도, 조세제도, 그 다음에 금융적 개입, 뭐 대부비율, 앞서서 얘기했지만 LTV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비율, 담보인정비율을 높여준다든가, 토지행정상 지원, 정보 공개라든지, 이 정보에 대한 지적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정상화한다든지,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 토지이용규제입니다. 토지이용규제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에요. 개별 토지이용자의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함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인 규제를 한다. 용도지역지구제 대표적이고요. 건축규제, 토지구획규제, 정부의 각종 인허가, 토지이용 계획 이런 게 나오면 꼭 토지이용규제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정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용도지역지구제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지구제는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해서 토지이용 규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부의 효과를 제거시켜서 외부 효과 해결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토지를 어울리게 하기 때문에 자, 효율적 이용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은 달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주제 목적. 그래서 부의 효과를 제거시켜서 효율적 이용을 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은 자, 그 지역만 했지 독점적 위치를 부여해서 그 지역만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TDR이라는 걸 우리가 정돼요. TDR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을 우리 지역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묶인 사람이 우리가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용적률을 주고 사놓는 거예요. 개발권의 용적률을 개발 가능 지역에 팔거든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익을 줘서 손실을 보상해서 우리가 용도지역지구제 보상책이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토지은행은요, 우리 양가로 3번에 있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우리나라가 LH공사에서 지금 시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보면요, 토지은행은 개념, 기억,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서 공익 목적의 적기 적소에 활용시킬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서 정부가 토지 시장의 안정화 역할을 한다. 그렇게만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공용개발이라는 게 있죠. 자, 공용개발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있는데, 자, 공용개발 위주로 가세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자, 이게 공법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 공법교는 당연히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 한 다음에 제가 돌아온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공용개발은 공주주택가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매수 방식이죠.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택지 신속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고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해서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죠. 근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정부의 과중한 재정 부담이 또 가중되고요. 자, 집가 안정을 기할 수 있어요. 투기를 방지할 수는 있죠. 수용해버리니까 토지 권리자가 완전히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집가 안정이 기회되고, 근데 개발이익 환수가 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정부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가 가능하고요. 근데 스프롤이 나타나는 걸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도시 스포롤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의 자의적인 분필 때문에.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체는 공주주체가 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는 우리가 그 매입비가 들어가고 단점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투기를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건 토지 수용은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근데 우리가 실거래라는 공시지가를 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상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주택정책이에요. 주택정책에다가 배표를 주십시오. 자, 여기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정책이 토지정책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들어가도록 하죠. 자, 주택정책은, 자, 우리가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게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정책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죠. 자, 임대주택정책이 출제 빈도가 높은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임대인들이, 자, 또 가격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랑 똑같은 게 임대료 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자, 분양가 상한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랑 똑같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돼요. 상한제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데요. 최고 가격제입니다. 그래서 자, 그 가격을 올려놓고 못 올려받는 거죠. 최저임금제라고 들어보셨죠? 최저임금제는 자, 그 가격을 정해놓고 못 내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볼게요.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자, 100만 원씩 이제 월 임대료를 내게 됐다. 시장 상황이. 근데 그거를 가격을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인문 중에서 중요한 건데요. 인문 강의에서 만약에 자, 이걸 30만 원을 내려서 70만 원으로 제한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균형 임대료를 만나는 걸 균형점이라고 하죠. 시장 임대료를 내려야 효과가 있는 거죠. 내렸을 때, 자, 규제를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는 해요. 그래서 물량이 부족해서, 특히 장기적으로는 더 물량이 부족해서 또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적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균형 가격을 높게, 규제 임대료를 높게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130만 원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올려서 못하는 게 규제나요? 네,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 받는데 130만 원이면 일로 안 갑니다. 그럼 시장 상황에서 다시 이 공급자는 100만 원 올리고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 효과는 우리가 가격을 인하됐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단기는 공급을 못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과 수요가 벌어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물량이 부족해서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되고요. 자, 가격을 다운시키잖아요. 그럼 공급도 줄어들고 질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기 수요가 또 늘어나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죠. 분양가 규제에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 보조로 갑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요,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 보조는 30만 원만큼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30만 원이 임대료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시장상에서는 100만 원인데 자기가 30만 원을 받으니 70만 원만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목소득, 월급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을 늘리게 하죠. 그래서 7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주택 소비도 늘어나고 남으면 다른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죠. 그러면 비주택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효용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보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발생되는 게요. 자,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가 있는데 수요자 보조가 이제 우리가 임대료 보조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조해 주니까 집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써요. 우리가 그 핸드폰을 바꾼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현금 소득 보조가 아니라 자, 가격 집세를 바꿉니다. 집세로 바꿔서 자, 우리가 쿠폰, 주택 바우처라는 걸 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언급이 안 되면 거의 다 바우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격 집세라는 자체는 주택 소비를 더 넓히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조 정책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임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자, 말 그대로 정부가 직접적 개입이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자, 가볍게 보세요. 자, 이 시장은 두 가지 시장을 나눴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을 나눕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공적 시장에서 싸게 우리가 임대한다는 거죠. 사적 시장에서 만약에 가격과 양이
공급과 수요가 많아서 자, 예를 들어서 임대료 규제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 100만 원이 우리가 만 원을 뺄게요. 임대료인데 70만 원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가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장기적으로 줄고요. 질적 순수 저하되고 자, 우리가 공급이 없다 보니까 뒷거래가 암시장이 또 형성이 돼요. 신규 임차인들이 또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임대료 보조 정책을 썼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 집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쓴다는 거죠. 그럼 안 되겠다. 공공이라는 게 직접적 개입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식으로 자, 사적 시장보다 싸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70만 원으로. 자, 이게 가능한 게요. 자, 이 공공임대주택 방식은 생산자 보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임대인들한테 야, 니네들 좀 뭐 주택 하나 줘서 임대할래? 네. 그러면 그 주택을 나눠서 그럼 100만 원씩 임대료를 주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건설 이자를 좀 다운시켜 줄게 라고 한다면요. 걔네도 메리트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만큼 걔네들이 보조를 받았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 100만 원으로 받은 거랑 똑같아요. 100만 원에 파는 거랑 받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7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가능해집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나오는 게 자, 대체제라는 수요의 탄력성을 배우셨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수요자들이 임차인들이요. 혜택을 봅니다. 임차인들이. 자, 혜택을 본다는 것은 여기가 비싸고 여기가 싸다 보니까 일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대체제라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면 앞쪽에서 배웠던 대체제라는 건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다 보니까 얘가 탄력적이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요 다음에 제가 조세에 대한 전과 조세에 대한 걸 배우실 텐데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자, 얘는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가죠. 임차인의 부담이 가잖아요. 자기를 조금만 올려도 얘는 다른 데로 이동하겠죠. 야, 그럼 미안하다. 내가 가격을 안 내릴게. 라고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대체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쪽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옮긴 사람이 다 옮기지는 못해요. 일부 남아있는 사람은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불리한 사람들이 그래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어떻습니까? 자, 그만큼 유리하다 보니까 조세를 전가시키는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그럼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다시 또 원래도 획이 돼요. 왜? 일로 옮기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서 수시만 다시 되거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이 중요하다. 그럼 중요한 거는 임차인 보호다. 자, 그럼 가볼게요. 52페이지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입니다. 들어가죠. 자, 임대료 규제는 최고 상한제 직접 개입 동그라미. 자, 우리가 임대료 규제도 직접적 개입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금은 간접이지만 얘는 직접 가격을 통제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는 효과로 가볼게요. 효과의 B.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게 했을 때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임대주택 양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초과공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낮았을 때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해서 투자를 기피하고 여러 가지 공급이 감소하니까 암시장이 또 형성되고 임차인 주거주택 구하기 어렵습니다. 보조로 갑니다. 간접입니다. 자, 간접은 이제 소비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가 있는데 자,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실질 소득 증가하면요, 수요가 증가되는데 이 수요가 밑에 집세 보조와 소득 보조라는 게 있어요. 현금을 보조하니까 자꾸 다른 걸 바꿔요. 그래서 바우처라는 가격 집세 보조가 주택 소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더라. 자, 생산적 보조 방식으로 건설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켜줘요. 그럼 어떤 일이 효과가 있냐면 얘는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에 임대하지만 70만 원으로 임대하게 된 거죠.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30만 원 자기가 보조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면서요, 사회주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C가 중요하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어때요? 공공의 주택이 많아 보니까 임차인들 수요를 탄력성을 더 크게 만들더라. 그래서 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이제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넘기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요, 똑같아요. 가격을 이상이 아니라
평당 100만 원이면 700만 원, 70만 원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급도 줄고 질도 떨어지고요. 자, 가격도 떨어지는데 자,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투기 가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도 투자를 기피하고 질 저하되며 생산성이 제한되니까 공급이 감소돼요.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규주택, 중고주택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규주택이 싸니까 중고주택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을 오르죠. 그럼 신규주택 시장은 가수요 시장에 대한 전매 차익을 오르는 투기 속수가 발생하고요. 자, 기존에 있는 중고주택 상승하니까 실수요자들이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도심이 비싸니까 외곽에 난개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세 정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